네, 10월 10일 목요일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9월 CPI와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점이 이 CPI를 좀 끌어올렸는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었던 오늘의 물가지수, 일단은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둘 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지수, 뉴욕 3대 증시 모두 지금 하락한 채 장 초반 오전장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올라줄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핀비즈의 히트맵으로 먼저 오늘 3부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 애플이 0.7%, 그리고 테슬라가 1.7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1.5%가량 하락한 채 장이 진행되고 있군요. 엔비디아가 1% 정도 그래도 초록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 정도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엔비디아와 아마존, 이 테크주와 컨슈머 순환주, 그러니까 소비 순환주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테크주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엔비디아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너지 섹터 지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조금 더 오늘은 많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그 밑에 이집트까지, 그 사이엔 또 미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중동 전쟁이 격화가 어느 정도로 되고,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만큼 그리고 언제부터 반격을 개시할지가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오늘인데요.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국제 유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프리마켓과 장 극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국제 유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현재 2.1%가량 오른 채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배럴당 74달러 80센트가량 지금 배럴당 74달러 88센트 90센트 정도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인도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까지 한번 올랐다가 조금 소폭 내린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 계속해서 77달러까지 올랐던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고, 국제산 북해산 브렌트유도 80달러를 돌파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주 초반 이렇게 통과하면서 조금 국제 유가 관련된 시장 분위기가 지금 75달러 바로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 유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장 초반에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빨간불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갖고 이 변동성에 경계하는 모습을 가져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장 초반 분위기입니다. 핀비즈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다우지수 0.36%, 나스닥 0.32%, S&P 500 0.31% 이렇게 장 시작과 함께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장 초반 분위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언론사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BC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시죠. 자, CNBC에 나온 오늘 가장 장 초반에 움직임이 많은 애널리스트 콜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CVS 헬스, 허니웰, 나이키, AIG 보험, 자, 써노바 이렇게 CNBC에서는 장 초반에 오늘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주요한 종목으로 꼽았던 내용들을 이 헤드라인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대부분이 이제 IB에서 평가 등급을 조정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엔비디아를 역시 탑픽으로 유지를 했더라,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늘 핀비지에서도
장 초반에 초록색을 띠는 모습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놨을까요? 일단 every indication from the management is that we are still early in long-term AI investment cycle. AI와 관련된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초기에 있음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금 탑픽을 줬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미팅을 한번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넷플릭스 관련해서 하반기에 넷플릭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지 네.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우리가 요새 즐겨보는 여러 가지 이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역시 넷플릭스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줬습니다. 비중을 좀 더 확대하라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자 오늘은 화면을 좀 줄여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죠. 네. 0.00% 플러스 돼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일종의 소비 섹터에도 걸쳐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통신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CPI와 관련돼서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함께 이제 오프셋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상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입니다. 주당 72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관련한 주가 흐름 한번 일주일치로 보시면요. 지난 7일 날, 7일이면 4일 전이군요. 4일 전에 한번 그때 넷플릭스에 대해서 비관적인 평가가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긍정과 부정과 긍정 이렇게 여러 가지 IB와 리서치 회사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727달러까지는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은 지금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바클레이스에서는 저희가 오늘 장표로 좀 준비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CVS 헬스 미국에 가시면은 세븐일레븐 다음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일종의 드럭스토어 회사이기도 하면서 보험 회사를 갖고 있는 CVS 헬스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비중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사지 말고 매수 단계를 유지해라 수준이었는데 오늘 바클레이스에서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해라라는 그런 평가로 평가 업그레이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은 바로 뉴 마진 스토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는 보았다. 라면서 바클레이즈에서 CVS에서 오버웨이트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허니웰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LG와 함께 협업을 했던 허니웰, 이 전자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전장 사업을 하고 있다. 보잉의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다 말씀을 드렸던 허니웰이 첨단 소재 분야를 분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자,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틀밖에 안 된 내용인데 오늘 JP 모간이 그랬던 허니웰의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해서 중립 일단은 매수를 하지 말고 비중을 유지해라 라고 지금 평가를 하향 조정한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허니웰에도 조금 어저께 나왔던 그 분사 소식과 관련해서 좋았던 그 주가가 오늘은 이제 다운그레이드 평가 하향이 되면서 마이너스 0.37% 내린 채 212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허니웰의 오늘 주가입니다. 허니웰은 워낙에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산 사업 위주로 우주, 방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거대한 기업이지만 투자처로 삼기도 하시거든요. 이 부분 함께 오늘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시장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내용을 뭐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시장 예상치 둘 다 웃돌았기 때문에 과연 FOMC 회의, 11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그리고 시장의 투심은 어떻게 반영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늦은 시간에 축구 보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9시 반에 나왔던 이제 9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혼동되는 혼조적인 그런 분위기의 물가지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일단 숫자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좋아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CPI 데이터를 조금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봐보면은 이제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음식료 값도 하락하면서 조금 이제 생활 물가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막 의류 가격 그런 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 의류 가격도 오르고 하는 거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어서 뭐 시장에서 좋았던 부분이랑 안 좋았던 부분 좀 혼조세로 해석하면서 시장에서 오늘 그렇게까지 뭐 위아래 크게 움직임은 현재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CPI보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거의 1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온 게 오히려 조금은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 발표에 따라 시장도 조금 출렁이긴 했으나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로 최대로 나온 데에는 이번에 허리케인 헬렌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허리케인 밀턴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용이 유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허리케인 헬렌이 있었을 당시에 조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그 플로리다주 그리고 워싱턴주 중심으로 조금 뭐 해고가 증가했다 그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일시적 해고 상승이지 뭔가 추세적 해고 상승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굴수비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데이터가 한번 튀었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 내용들이 짧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 저희 성정무 연구원과 말씀드리는 와중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CME 페드 워치가 일단 동결,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지 않는 쪽의 여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5bp를 결국에는 11월 달에 인하하겠구나라는 쪽으로 많이 몰려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으로 좀 해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럼 이제 금리 선택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겼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연준에서는 어제 회의록에서 나왔듯이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더 안 좋게 나온 거를 고려해서 시장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전에 다음 달 이제 첫째 주 금요일 날 또 10월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결국 이제 허리케인 밀턴 영향도 있고 현재 보잉이 파업에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뭐 보잉 내부 직원들은 아니더라도 그중 하청 업체들, 관련 업체들에서 해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고용지표도 조금은 부진할 수 있어서 결국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25bp 이상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보잉의 파업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지금 파업 중인데 한 가구로 따지면 한 10만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영향이 있는 확실한 그런 파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용지표 향후에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초반 분위기 뭐 빨간색으로 3대 지수 모두 지금 붉게 물들었는데 섹터별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으로 오늘 투자를 스타트를 좀 끊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조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뭔가 뚜렷한 섹터 나타나지 않고 좀 개별 종목 그 장세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 중에 좀 좋은 이슈 있었던 기업들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스포츠 부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섹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기업 중 하나가 아머스포츠라는 기업인데, 이게 어제 장중에 나온 소식이 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중국에 국경절 연휴해가지고 뭐 중국 증시도 일주일 동안 쉬어가고 중국인들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소비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 때 얼마나 잘 팔렸는지 공개했던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머스포츠라는 기업만 유일하게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성과가 정말 좋았다라고 어제 발표를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아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이제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살로몬 브랜드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테니스 인기도 증가하다 보니까 그 윌슨이란 브랜드, 그렇게 대표적으로 3개의 브랜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머스포츠 브랜드가 지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국경절 연휴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경기가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고속 성장을 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머스포츠 같은 경우가 뭐 중국에서도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좀 성장 가속화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아크테릭스나 살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다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이 윌슨이라는 스포츠용품 브랜드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막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윌슨이라는 브랜드가 거의 테니스 부문 외에도 농구공도 제작하는데, 이 미국에 지금 그 여자 농구 신드롬이 불고 있거든요. 특히 여자 농구에 이제 미국에서 여자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리는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올해 이제 갓 데뷔한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케이틀린 클라크랑 윌슨이 이제 올해 콜라보해서 내놓은 농구공 컬렉션이 뭐 40분 만에 출시한 지 매진이 되었다. 뭐 그런 소식도 있고, 그 윌슨의 이제 경영진도 과거 마이클 조던이랑 30년, 40년 전에 이제 콜라보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잘 팔린 거는 처음이다. 라면서 상당히 이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고, 실제로 미국의 여자 농구 WNBA 이제 시청률도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여자 농구 선수 때문에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데뷔했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WNBA 올스타전 팬 투표도 작년 대비해서 600% 이상 증가하고, 현재 중계권료도 막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뭐 증가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 프로 스포츠들 다 플레이오프 진행 중에 있는데 WNBA 플레이오프에서 케이틀린 클라크가 소속된 그 팀이 나온 경기는 시청자 수가 250만 명 기록하면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사상 최대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모스포츠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서도 이번 국경절 연휴에 잘 팔렸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여자 프로농구 인기에 힘입어서 한번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 WNBA의 공인구라고 하는 윌슨 공. 사실 예전에 우리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에 그 손 모양이 있는 그 배구공 브랜드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농구에서도 굉장히 잘 날리고 있군요.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었고 아머스포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맥도날드 이제 $5 밀이라는 이 굉장히 회심의 세트 메뉴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그 유명한 맥도날드 이야기인데요. 맥도날드 어떻게 좀 오늘도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까? 예,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하고 이따가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열릴 뭐 AMD AI 행사가 있는데, 이 맥도날드도 그러니까 오늘 좀 알게 모르게 회심의 신메뉴를 하나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현재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에서 조금 이제 치킨 패티로 바꾼 치킨 빅맥이란 메뉴를 오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시작하는데, 오. 이게 아무래도 그 소고기 패티는 조금 비싸죠, 닭고기보다. 그래서 이 닭고기를 쓰면은 뭐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메뉴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치킨 빅맥 확실히 이런 좀 지갑이 얇아지는 시대에 소비자들 저격할 수 있는 메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치킨 빅맥이 미국에 출시되기 전에 2022년에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 2022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도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치킨 빅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치킨 빅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맥도날드가 상당히 마케팅도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맥도날드가 이제 되게 오래된 원래 기업인데 점점 이제 젊은 소비자들을 다시 유인하기 위해 이 Z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들이 워낙 이런 뭐 트위치 TV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들이 선호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트위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 통해 가지고 이 치킨 빅맥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오늘 진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Z세대에서는 이 미국의 듀이라는 게 있거든요. 듀프라는 약간 국내로 치면 짝퉁, 뭔가 가짜 모조품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그 짝퉁 선호 문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Z세대가 좋아하는 이 듀 문화를 이용해서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넬즈라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현재 개최하면서 Z세대들이 약간 맥도날드의 짝퉁 버전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쪽에 가서 치킨 빅맥 홍보 효과를 제대로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은 스피어라는 상당히 큰 그 공 모양의 전광판이면서 그 안에 공연도 하고 경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구조물이 2년 전에 생긴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세계 최대 광고판이라 불리고 있거든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서도 오늘 치킨 빅맥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광고가 재밌으면은 인기를 끌 수 있어서 맥도날드 치킨 빅맥 출시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최근에 막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데에는 뭔가 그동안에는 좀 잘 안 팔리고 막 그 중동 전쟁 관련해서 불매운동 효과도 있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맥도날드가 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나 장난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맥도날드는 해피밀 메뉴를 팔고 있는데, 해피밀에 약간 최근에 뭐 인기 많은 이런 뭐 산리오 캐릭터나 크록스 키링, 뭐 헬로키티 컵 이런 걸 같이 출시하면서 이제 Z세대들이 좋아하는 걸 확실하게 파악해서 소비자들에게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맥도날드가 그동안 $5 밸류밀, $5에 저렴하게 팝니다라고 홍보를 하지만 결국에 이제 매장에 찾아와 보면은 뭔가 새로운 치킨 빅맥도 이제 오늘부터 판매한다 하고, 그리고 또 귀여운 해피밀 그런 것도 막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5짜리 먹으러 와서 평균 $10 이상 지출하더라 그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이제 출시되는 치킨 빅맥도 긍정적 효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맥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굉장히 오래된 메뉴잖아요. 네. 세트 메뉴 중에 가장 사랑받는 메뉴인데 치킨 빅맥이 나왔다고 하니까 맥도날드의 매출 성장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맥도날드에서 치킨으로 만든 빅맥이 나온다 그러네요. 네, 네, 맛있을까요? 당연히 맛있겠죠.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맥도날드의 이 성장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0.7이라고 그럽니다. 1이면 이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똑같이 가는 거고 0.7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맥도날드도 뭐 당연한 거지만 따라간다. 어느 정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애초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것인지 오늘 로보택시 행사가 열리는 10월 10일 날 맥도날드가 공지했던 대로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자, 맥도날드 투자자분들도 한번 투자하시는데 반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는 3대 지수 상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 아직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빠진 채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 각각 0.15%, 0.19% 이렇게 어제보다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하락폭이 엄청나게 뭐 지금 크다거나 뭐 동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투심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핀비즈를 연 김에 자, 그룹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원데이 퍼포먼스입니다. 오늘자, 그러니까 오늘 장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요.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다소 오르고 있기 때문에 0.5% 에너지 섹터랑 베이징 매트리얼스, 그러니까 원자재죠. 원자재가 0.3%가량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금이 좀 높고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는 자, 유틸리티 섹터 0.13% 오르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가 어제보다는 좀 돌아왔군요. 중국에서 새로운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로운 경기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연다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지금 원자재, 그러니까 중국과 수출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품이 원자재 섹터가 0.3%가량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 지금 뛰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중국장이 이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의 긴 휴장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국경절, 그러니까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했다면서 10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한 뒤에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을 가진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중국장이 열렸죠.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엄청난 폭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장이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어서 요거 제가 뭐 미국장을 보면서도 중국장은 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영하시라고 하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어제 그제는 올랐고 어제는 내렸고 다시 오늘은 회복한 모습. 10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입니다. 중국 재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한다 그래요. 자, 재정 확대를 통한 역주기 조절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중국의 재정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모간 스탠리라든지 HSBC에서도 상당히 이 토요일 날 발표되는 이 공개 브리핑에 대해서 중국이 또 한 번의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고요. HSBC와 모간 스탠리에서는 미국 달러로 했을 때는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2조 위안,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는 3조 위안 정도를 현재 경기 부양책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고요. 오늘 상하이 증시 1.3%, 선전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홍콩 항생 지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하나 요약을 짧게 해놨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내수에서의 소비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상장사에서도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소비가 지난 코로나 이전의 그 일주일간의 소비보다 많이 적어졌다. 여전히 적다. 아직 회복이 안 됐다라는 블룸버그의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 대비해서 여행자는 더 많아졌다 그래요. 10% 여행이 더 증가했는데 지출 증가율은 7.9%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내수 진작이 안 되고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장세와 함께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 설명해드렸던 이 기본 원자재, 이 베이징 머터리얼 그리고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같은 경기 방어주, 경기 순환주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내리고 네.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를 가진 그런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 유동성, 돈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 관련한 아이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 현재 12시 30분, 날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네. 11일이 됐네요. 네,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2시 30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기업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이죠. 아직은 미국에서도 오전장인데 오늘 주요 주식, 주요 증시에서 볼 만한 기업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직전에 말씀 나왔던 이제 코스트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괴 잘 팔아서 네. 매출 전망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코스트코가 회원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격 카테고리가 세분화가 돼 있어서 많은 아이비들에서도 전망을 할 때 회원제의 증감을 많이 기준점을 삼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오늘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트코는 9월 순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수치는 246억 2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달에 보고된 2,259억 달러에서 9%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소매업체의 비슷한 매출이 6.5% 증가했고 캐나다에서는 5.7% 증가했습니다.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8.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회사 비교 매출은 6.7% 증가했고 전자상 거래 매출은 22.9%로 급증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변동과 환율의 영향을 조정한 비교 매출은 미국에서 9.3%, 캐나다에서 6.3%, 기타 해외 시장에서 9.6% 증가해 전체 회사 조정 비교 매출은 8.9% 증가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고기관의 매출은 미국에서 약 2%, 전 세계적으로 1.5%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허리케인 헬렌과 항만 파업으로 인해 9월 마지막 주에 비정상적인 소비자 활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91개의 창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코스트코는 미국, 캐나다, 영국, 멕시코, 한국, 대만, 일본,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순매출 성장은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과 적응을 반영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코스트코는 동부 해안 및 걸프 해안 항구에서 진행했던 부두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또한 2025 회계연도에 29개의 새로운 창구를 오픈해 미국과 국제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D코에는 코스트코에 대한 확신해 보이며 목표 가격을 925달러에서 97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코스트코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확정해 목표 가격 98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코스트코의 목표 가격을 97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발전은 회사의 강력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네. 조금 들어온 소식으로 봤을 때는 코스트코가 이제 주상복합 지역 주택에도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캘리포니아 쪽의 뉴스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상당히 고객들의 접근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소식이 조금 전에 지금 또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향후 매출 전망도 좀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 주가를 좀 보면요. 코스트코 주가 잠시 지금 핀비디로 보면 896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가는 여러 아이비들에서 이제 목표 상향을 하긴 했으나 현재는 1.3%가량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CPI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전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3부 지금 진행 중이지만 9시 반에 나왔던 CPI를 한번 둘러보는 차원에서 존 윌리엄스 총재의 관련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블룸버그의 이제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파월 의장에 이어서 2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인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Fed Williams say rate should return to neutral over time. 그러니까 중립 금리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이 윌리엄스 총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도 블룸버그를 통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뉴욕 연은의 총재죠. 존 윌리엄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파월 의장에 이어서 2인자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은 폴리시 메이커들, 그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more neutral level over time, 그러니까 중립적인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향해 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안에 FOMC 회의에서 반복적인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재 윌리엄스 총재 의견이니까 지금 2번 남았지 않겠습니까? FOMC 회의에서 반복적인 뉴트럴 레벨로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 AI 번역을 통해서 빨리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지금 현재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수치가 단순히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튄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멘트고요. 자, 그 밑에 줄은요. 일단 목요일에 연설을 하면서 현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지난 1년 동안 냉각됐던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을 칭찬했다. 분명히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오늘 윌리엄스 총재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역시 앞서서 나왔던 그런 지표들이 튀은 것은 역시 허리케인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하나 더 볼까요? 현재 경제 전망을 토대로 통화정책 기조보다 조금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옮기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It will be appropriate to continue the process of moving stance the monetary policy to our more neutral setting over time. 그러니까 중립금리, 우리가 원하는 현재 항상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리는 그 중립금리,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에 영향받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영향받지 않는 연준이 설정해 놓은 그 어딘가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오버타임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를 좀 보자면요, 나머지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연이어서 써놓은 다른 내용들, 오늘 나온 CPI 데이터에 대한 평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줄에 이제 코멘트가 있군요. 2% 목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we are definitely moving in a right direction. 우리는 분명히 옳은 방향에 있다고 믿고 하지만 still some distance. 아직 거리가 좀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The data paints a picture of an economy that has returned to balance. 분명히 중립적인 것으로 균형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오늘 CPI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페드워치 데이터도 함께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25bp 인하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측면의 전체적인 의견 부합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셨던 페드워치 데이터보다도 지금 더 많이 25bp 인하가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까지 갔던 게 지금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됐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시면요. 한 달 전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갑론을박이었을 테니까 27%, 한 주 전 0%, 어제까지만 해도 20% 가까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그 절반이죠. 10.9%까지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고 나머지는 90%에 가까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25bp 인하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3부 방송 시간은 약 7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시간 아까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업 이야기 하나 좀 더 들어봄직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어떤 기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메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메타 어떤 이야기가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메타는 수요일에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인 메타 AI가 21개의 신규 시장에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통해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회사들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를 AI 챗봇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5억 명에 달하는 메타 AI는 수요일에 영국, 브라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출시된다고 소셜미디어 회사 메타가 밝혔습니다. 메타에 따르면 챗봇은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점진적 출시 후 챗봇을 43개국에서 12개 언어로 출시해 2024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신 확장팩에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회사의 연례 코넥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AI 챗봇의 새로운 캐릭터 음성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 기능은 별도의 타임라인에 따라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네, 메타가 AI가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가 얼마 전 있었던 이제 커넥트 2024. 네, 거기서 이제 이 안경과 같은 증강현실 안경 오라이언과 함께 내놨던 게 이 AI 서비스인데요. 과연 챗 GPT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챗 GPT가 요즘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메타에서 내놓는 이 AI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다른 뉴스 한번 가볼 텐데요. 제가 한번 준비한 뉴스를 한번 만나보시죠. 연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네. 제가 이제 정책 입안자가 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업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븐일레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세븐일레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편의점인데 일본 회사죠. 네. 네, 이 일본 회사가 캐나다에 팔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캐나다에서 서클K, 이 북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편의점을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죠. 이름이 프랑스어입니다. 쿠시타르라는 캐나다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 세븐일레븐, 일본의 세븐일레븐의 모기업인 세븐아이 홀딩스에게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게 해달라라면서 지금 일종의 적대적 기업 인수에 가까운 주가 인수, 지분 인수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세븐일레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서클K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밑에 보시면은 예전에 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화에서 서클K를 들여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익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북미에서는 가장 많은 편의점 체인인 이 쿠시타르의 서클K가 이제 세븐일레븐을 인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 증시, 캐나다,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와 오늘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1차적으로 8월에 전체 발행 주식을 통으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주당 14.86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놨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세븐아이 홀딩스에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던 어제자죠. 어제자에 주당 18.19달러에 인수할게 라면서 재차 인수 오퍼를 상향해서 타진을 했다고 하고요. 20% 정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3조 5천억 원이라는 일본 기업 사상 역대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 대금으로는 최대치를 오퍼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것도 일종의 펜딩이라고 할까요? 잠깐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세븐아이 측이요, 팔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당국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 정부한테 확인을 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세븐일레븐을 세븐아이 홀딩스가 팔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8월에 이 오퍼가 처음 1차로 들어왔을 때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 세븐아이 홀딩스를 안보 자산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자산으로 묶어서 우리 팔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지정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지주회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세븐일레븐만 가진 게 아니라고 하죠. 대형마트도 있고요. 유아용품 회사 그리고 뭐 외식 업체 데니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던 그 데니스라는 레스토랑 체인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네. 모든 매출과 수익이 좋지 않은 걸로 나와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연 세븐일레븐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는 이 편의점 체인이 캐나다의 서클 K 체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미국장에서 그리고 캐나다 증시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븐일레븐은 우리나라와의 일종의 지분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기업이 특히 일본 유통 기업이 보수적인데 캐나다라는 서양 기업에 과연 최대 액수로 팔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한밤의 미주라 3부를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 초반의 분위기를 쇄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0.2%에서 0.3%가량 지금 하락한 채 지금 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서서 목표가 상향됐던 코스트코는 여전히 1% 밑에서 더 빠진 채 지금 진행이 되고 아마존과 구글,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 구글이 어제의 악평을 딛고 분사 우려를 딛고 0.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테슬라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밤의 미주라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